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신이 몰랐던 한국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하게 된 우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목에 있는 한국사만 보고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한국사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몰랐을 수도 있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에 관한 이야기들이니까요. 그럼 저와 함께 역사 속으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짠! 우리는 고구려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약간 공주의 옷을 입은 것 같은 여자가 있고 누더기 옷을 입고 코를 흘리면서 약간 바보 같은 남자가 있어요. 고구려의 공주와 바보. 생각나는 커플 한 쌍이 있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들은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인데요. 제가 오늘 이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에 대한 흥미로운 가설을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바보온달이 사실은 외국인이다 라는 가설인데요. 이는 온달 장군의 이야기가 실린 김부식의 삼국사기 중 일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때 사람이다. 생긴 모습이 용종하여 매우 우스웠지만 마음씨는 빛이 났다.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항상 밥을 빌어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떨어진 옷과 해진 신발을 걸치고 시정 사이를 왕래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바보온달이라고 불렀다. 이렇게까지만 읽으면 우리가 평소에 알던 바보온달, 서로와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죠? 그치만 여러분, 이 용종하여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십시오. 역사학자 이병도는 이를 파리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파리하다의 사전적 정의는 낯빛이나 살색이, 피기가 전혀 없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고구려 시절에 장수로 활약하며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쳤던 온달 장군의 낯빛이 파리하다, 즉 혈색이 없다는 것은 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학자들은 저 파리하다라는 해석을 근거로 바보온달이 피부가 백색인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달의 성씨인 온. 여러분들은 온달을 제외하고 온이라는 성씨를 가진 역사적 인물들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애초에 온이라는 성씨가 한국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도 맞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역사적 인물 중에 온이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은 온달이 유일합니다. 그럼 우리 이 성씨를 이런 식으로 접근해 봅시다. 이는 러시아어로 한국말로는 온다르라고 읽히는데요. 이는 중앙아시아에서 흔히 사용하는 남자들의 성씨입니다. 중국 역사서인 구당서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중국에 피난을 온 소그드 왕족의 성씨가 온씨라는 기록 말이죠. 여기에 기록된 이 온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온달과 한자까지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쩌면 구당서에 기록된 저 왕족이 온달의 혈통은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어째서 온달이 소그디아나 사람이었다가 고구려까지 오게 된 것일까? 지금 보시는 그림은 고구려 각저총 씨름도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약간 코가 크고 눈이 날렵해서 평상시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고구려 시절에 다른 나라와 교류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드 왕족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했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온달이 소그드에서 고구려로 왔다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강공주의 아버지인 평강왕 제위 당시 고구려는 신라에 의해서 영토 위협을 많이 받고 있던 시절인데요. 어쩌면 평강왕은 자신의 딸인 평강공주와 이주민 우두머리 세력이었던 온달을 결혼시켜 그 이주민 세력들을 본인의 군사로 편입하여 고구려의 영토를 지키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그저 바보로만 알고 있던 온달 장군. 어쩌면 그는 조금 어눌한 한국어와 다른 사람과 다른 생김새로 사람들에게 바보로 불리우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은 이 온달의 출생과 설화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온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자, 혹시 이곳이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뭔가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바다 색깔이 참 예쁜데 제주도 아닙니다. 일본 맞아요. 근데 일본에서 어떤 지역입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곳은 바로 일본의 오키나와인데요. 한국사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오키나와 이야기를 하나 싶으실 텐데 제가 이 오키나와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본의 섬 오키나와의 건국을 우리나라 군대 삼별초가 도왔다는 가설인데요. 이 삼별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단체인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별초는 좌우 별초와 신의군이 합쳐서 탄생한 최씨 무신 정권의 친위부대였습니다. 이들은 고려의 정부가 몽골과 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몽항전을 펼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지금 보시는 것은 삼별초의 대몽항전 경로입니다. 강화에서 진도로, 그리고 진도에서 제주로, 그리고 이 제주에서 삼별초는 괴멸되었다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제주에서 삼별초가 완전히 괴멸된 것이 아닌 오키나와로 가 그들의 건국을 도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이는 오키나와 슈리섬에서 발견된 한 기와입니다. 여기에는 계유년 고려와 장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계유년에 고려 기와 장인이 만들었다인데요. 오키나와에 있는 섬에서 왜 고려 장인이 만든 기와가 발견됐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계유년이라는 연도를 주목해 주십시오. 오키나와가 건국됐을 거라고 추측되는 제2000년기에 아주 익숙한 연도가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1273년 영옥연합군의 제주 공격으로 삼별초가 무너진 연도입니다. 즉, 이 연도를 조합해봤을 때 삼별초는 제주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닌 오키나와로 가 1273년에 그들의 건국을 도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수막새 기와인데요. 언뜻 보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은 수막새 기와 같아 보이죠? 혹은 적어도 한 사람이 만들었을 거라고 추측되는 만큼 굉장히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수막새 기와는 진도 용장산성에서 발견된 것이고 두 번째 수막새 기와는 오키나와 우라소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삼별초의 대몽항쟁 경로에 진도가 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삼별초의 근거지였던 진도에서 발견된 수막새 기와와 오키나와에서 발견된 수막새 기와의 모양이 거의 동일한 걸로 보아 학자들은 삼별초가 진도에서 사용했던 기와를 똑같이 가져갔거나 아니면 같은 방식으로 기와를 만들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서 단순히 괴멸된 것으로만 알고 있던 삼별초, 어쩌면 그들은 그들이 이루고 싶은 바 그리고 그들이 가진 꿈을 이뤄내기 위해 낯선 땅 오키나와로 가 그들의 건국을 도우며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시간여행을 하고 현재로 왔습니다. 이제 현재로 왔으니까 한국사와 관련한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한국사라는 과목을 굉장히 싫어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국사라는 과목 자체가 암기할 것이 너무나도 많고 흐름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최근 대학에 와 다시 한국사를 공부할 기회가 생겨서 이번에는 단순 암기로 한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이야기들을 접하고 그 역사에 있는 이면의 이야기를 알아가자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저는 역사의 진정한 흥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는데요. 물론 제가 앞에서 말한 이야기들이 100% 진실로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는 것과 그리고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저는 한국사의 진정한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몰랐을 수도 있는 한국사의 흥미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